큰 부탁을 하고 싶을 때는 작은 부탁부터. 햇님 달님의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 젖먹이 아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잔치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종일 일하고 바구니에 떡을 한 그닥 얻었지요. 어머니는 떡 바구니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 난데없이 호랑이가 어헝 하고 길을 막았답니다. 어머, 떡 하나 주소.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머, 남은 떡 주소.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떡을 모조리 다 뺏어먹은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왼팔 하나만 주소.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하고 배는 어떻게 배니? 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왼팔을 내주었어요. 다음에는 오른팔까지 호랑이에게 내주었죠. 어머니는 힘겹게 고기 하나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호랑이가 다른 호랑이인 척 쥐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 다리 하나 주소. 다리를 주면 집까지 어떻게 가니? 왜 다리로 깍두거리 떼어가면 되지? 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내주고 깡통깡통 힘들게 떼었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시뻘건 입술을 핥으며 말했어요. 어머, 깡통거리는 그 다리 하나 마저 주소. 왜 다리마저 널 주면 이 고개 넘어있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니? 동실동실 굴러가면 되지. 결국 하나 남은 다리도 호랑이에게 준 어머니는 몸뚱아리라도 굴려서 아이들에게 가리고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그 몸뚱이마저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갔답니다. 귀하라고 악랄한 호랑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머니를 절대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손에 넣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고기 하나를 넣으면 어머니의 팔 하나를 요구했고 다음 고기에서는 다리 하나를 달라고 했다. 즉 호랑이의 요청은 순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호랑이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곤 한다. 호랑이가 사용한 설득의 기법 때문에 말이다. 그 기법이란 바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은 상대방의 허락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설득 기술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상대가 거절하지 않을 법한 작은 요구를 한다. 만약 상대가 이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에 더 큰 부탁을 해서 이번에도 상대방이 허락하게 만든다. 이 설득 기법을 연구한 학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프리드먼과 프레제이다. 그들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자로 변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 일일이 방문하여 다소 황당한 요청을 했다. 집주인들에게 그들의 정원 앞들에 안전운전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간판은 엄청나게 걷고 모양새도 볼품없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정원간에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흉측한 간판이었다. 당인 대부분의 주인들은 거절했고 오직 17%의 집주인들만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다른 방법을 쓰자 무려 76%의 집주인들이 요청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바로 앞서 말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때문이었다. 자원봉사자로 변장한 연구자들은 정원에 안전운전 간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기 약 2주 전에 미리 그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운전이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를 집 앞 입구에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이 스티커를 차에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집주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부탁이어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었던 집주인들이 나중에 그 흉측한 간판을 정원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했던 것이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보자. 동화 햇님 달림에서 어머니도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호랑이가 첫 고개부터 다짜고짜 어머니의 몸뚱이를 달라고 했다면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호랑이에게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간교하게도 어머니에게 떡 하나부터 요구했다. 아마 어머니는 떡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호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점점 무리한 요구를 했고 어머니는 뭔가 끄름직하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유혹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제안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이 유혹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다. 때로는 그 유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간다. 그리고 변명한다. 어쩔 수 없었어. 동화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호랑이에게 팔을 내주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먹힐 거야. 그러면 아이들에게 갈 수조차 없겠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타협은 결국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맨팔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예 잡아먹히는 것보다 낫잖아 라는 생각은 합리화에 불과하다.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더라도 호랑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였다. 동화에서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사지를 내어주고 몸뚱이라도 굴려서 집에 가려고 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호랑이에게 아이들이 있는 집의 위치를 알려준 꼴이 되었다. 유혹에 빠진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그 유혹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면 어머니는 집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 그럼 문간에 발들은 놓기 기법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늘 작은 것부터 부탁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심리학에는 문간에 발들은 놓기 기법과 반대 기법인 맨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있다. 맨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상대방이나 요구를 거절할 때 부탁한 사람 앞에서 문을 쾅 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문을 닫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은 작은 부탁을 상대적으로 잘 들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법을 연구한 사람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 마케팅학과 교수인 치알디니와 그의 동료들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소년범들과 동물원을 구경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조건 없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대학생들은 수락한 확률은 겨우 16% 정도였다. 그래서 실험자들의 맨질에서 문 닫기 기법을 한우게 부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저희는 소년원에서 자원봉사를 일해줄 대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매주 2시간씩 적어도 2년을 하셔야 합니다. 어때요? 관심 있나요?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요청을 받은 대학생들은 모두 거절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곧바로 다음처럼 부탁했다. 2시간 동안 소년범들과 함께 동물 구경을 가줄 대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관심 있나요? 놀랍게도 부탁받은 대학생 중 50%가 이 부탁을 수락했다.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부탁할 때는 겨우 16%만 허락했는데 말이다. 이는 맨전에서 문 닫기 기법으로 상대로부터 허락을 얻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화 햇님 달림에서도 만일 호랑이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했다면 분명 어머니는 완강히 저항했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왼판이라도 주소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순순히 자신이 왼팔을 내어준 것일 수 있다. 사실 이런 설득 기법은 좀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대부분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월 2만 원씩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면 선뜻 동의할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 의도는 좋지만 하면 난감해할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기 후원 동의서에 서명할 가능성은 커진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간에 발들을 놓기 기법이나 맨전에서 문 닫기 기법을 사용해보자.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위기에서 나를 구하고 싶다면 희소성의 법칙을 기억하라. 동화 햇님 달림에서 혹시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호랑이를 설득할 수 있는 는 없었을까? 어머니가 아이고 저는 이대로 못 죽습니다. 집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라면 감정이 호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호랑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뭐 어쩌라고? 너만 자식 있어? 나도 배고파서 우는 새끼들이 있어. 이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불량식품입니다. 천년병도 가지고 있어서 저를 먹으면 어떤 병이 옮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호랑이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 저 호랑이를 설득하려면 첫 번째 호랑이의 배고픈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이를 활용해서 호랑이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수와 양의 희귀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 법칙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바로 홈쇼핑이다. 특히 쇼 호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희소성 법칙의 또 다른 사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들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책을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무소유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110만 5천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희소성의 법칙을 동화 햇님 달림에 적용해보자. 만약 호랑이가 먹은 떡이 엄청 맛있었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실 것이다. 그 떡은 흔한 떡이 아니야. 오직 나만 만들 수 있는 떡이지. 그러니 내가 죽으면 앞으로 이 떡 맛을 영영 못 보게 될 테야.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굳이 가르지 말고 계속 기르는 게 현명하지 않겠니? 날 살려 보내며 그 맛있는 떡 내가 계속 만들어주마. 삶에서 동화처럼 누군가 내 사실을 가져가려는 이런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하면 위기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